김정은 교수는 그동안 그 국정원 전신이죠. 예, 정보위원회에서 쭉 일하셨죠. 네, 30년 동안 네. 정보위원회에서 일하고 그 네. 이후에는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알아서 가려서 네네. 걸러주시고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김정은 비핵화 생각, 의지 네. 또는 행동 네.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네. 김정은이 비핵화 회담에 나온 것 자체가 네. 핵탄두를 충분히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만약에 정말로 핵탄두를 최악의 경우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는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회담에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길 수 있어서 나섰다. 네, 또는 최악의 경우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만들 수 있다. 네, 아주 단기간 내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회담에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겠네요. 하나는 폐기한다 하면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실익을 챙기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얼마라도 그냥 핵을 인정받는 게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 포기하더라도 다시 만들면 되지. 네. 그 다 포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을 것만 확실하게 얻는다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부터 네. 핵을 보유한 목적 자체가 네. 미국을 위협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네. 한반도를 공산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네. 목적인데 그런데 핵무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ICBM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완성된 거는 상당히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벌어졌죠. 네. 핵무기는 벌써 오래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10,000kg 넘는 ICBM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근데 작년 11월 달에 화성 15형이 완성되면서 드디어 미국도 두려워할 만큼 완전한 ICBM을 이제 보유하게 됐고 그래서 북한이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핵보유국이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1일 날 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하고 이 3대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서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허리띠를 잘라매고 우리 전 인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결실이 이루어졌다라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건들면 이거는 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난 더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약간의 조금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북한이 제가 얘기를 길게 한 것은 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목표 자체가 결국은 한반도로 공산화시켜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귀찮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만 가지면 결국은 미국이 자기들을 무시하지 않고 협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예. 협상에 나타나면 일단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러면 쌍방간 수교를 하게 되고 네. 수교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주한미군 왜 필요하냐. 주한미군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과정에서 비핵화 회담에서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니들 해구산도 다 커더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한미군도 없고 네. 미국의 해구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갑자기 어느 날 남북한 간에 뭐 교류협력도 하고 철도도 연결하고 잘 살는데 어느 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딱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항복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네. 항복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봉 교수 분석을 들으면 김정은이는 그 예정된 그 프로그램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 근거가 예. 4월 26일 날 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왜? 완성됐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것은 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핵무기가 완성됐으니 그래요. 예. 이제 저 풍계리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핵이 완성됐는데 네. 그거 우리 폐기하겠다.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거 왜 필요하냐. RCB 완성됐는데 고정식 발사대가 왜 필요하냐. 우리 그것도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 게 4월 26일 날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놓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소리를 하긴 했지만 핵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기네가 필요 없는 것들만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현재가 질질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신차 뽑고 새차 헐값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생색은 낼 거 다 내고. 다 내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을 다 포기하거나 핵무기를 다 포기한 다음에 네. 새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했는데 지금 핵 협상 과정을 보니까 네. 김정은이가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핵 비핵화의 주변적인 요소들 네. 남들이 다 봤던 것들 그러니까 아까 풍계리 동창리 얘기도 했지만 그래요. 예. 영변에 있는 핵실이라는 것이 벌써 IA 사찰단이 십수 차례, 수십 차례 들어가서 사찰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원심불리기 공장도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고 있어요. 예. 로스알라모스 행정소 소장을 지냈고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네.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다 봤어요. 그래요. 원심불리기 공장 2000개 봤는데 그걸 완전 폐기를 하면서 종전선언도 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라고 하는 게 북한 현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교수님, 문 대통령의 무슨 외교안보 멘토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이 한 60에서 65개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예. 실제 미국이 20개 정도밖에 없다면 네. 그래서 신고하라 해서 북한이 20개를 다 신고를 했는데 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나머지 40개가 어디 있냐라고 추궁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핵리스트를 안 낸다는 뜻이구나. 네,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드립니다. 네. 미국이 60개, 65개 대충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65개가 되게 미국이 65개라고 판단하게 만든 데는 제 역할이 큽니다. 네. 제 역할이 큰 것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역사가 굉장히 길지요. 길고 결정적으로 과거에 이제 94년도 제네바 핵합의가 파기된 게 뭐 때문에 파기되냐면 2002년도에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것 때문에 파기가 됩니다. 네. 거기에 그 배경에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것이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AQ 칸 박사라고. 칸 박사 있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북한에 가서 원시비리 공장을 보고 옵니다. 아하, 예. 3,000기가 돌아간 걸 보고 와서 미 CIA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북한에 갔더니 3,000기 원심불리기 공장이 있더라. 근데 그 원심불리기의 그 수준 자체가 파키스탄보다는 월등히 발전했더라. 예. 그 남들은 전 세계가 전부 다 파키스탄이 북한에다가 원심불리기를 제공해서 북한이 그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 내가 가보니까 그 원심불리기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수준, 핵탄두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 수준은 파키스탄 상대도 안 되고 이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는 2002년도에 합니다. 칸 박사가?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세상에 공개는 안 됐지만 미국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신포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짓고 있었잖아요. 그게 중지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000기를 보고 왔다. 그런데 문제는 3,000기를 보고 왔다 해서 미국은 인정을 하고 그 회담을 파탄시켰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그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죠. 예, 마약 정권이 그때입니다. 예. 그때인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어요? 네, 인정을 예. 저거
제가 뭐 청와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 뭐 네. 제가 뭐 실무자니까 자선 얘기하면 제가 문제가 되죠.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무리 보고를 해도 위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예. 아하, 그랬구나.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았고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생존의 문제인데 네.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 칸 박사가 그러니까 파키스탄 지금 사실상 핵 보유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그 핵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게 칸 박사인데 이 사람이 북한 가서 보고 파키스탄은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그렇죠. 이미 북한이 그 핵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들 기술이 아니고 러시아 기술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북한이 네. 이제 한 60개, 65개 정도를 네네, 지금 네. 만들고 있다고 이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 그 얘기를 더 해야 네, 되는 것이 네. 바로 3,000기가 그러면 2002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 네. 가동이 쭉 됐을 거다. 그래요. 15년간. 그렇죠. 15년 동안 가동됐으면 우라늄 농축이 얼마큼 됐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커 박사한테 영변에다가 그 원천 분리기 공장을 보여준 게 2010년도입니다. 그때 거기서 2,000기를 받고 네. 또 2014년도에 또 2,000기 공장이 바로 그 옆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럼 예. 4,000기가 더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7,000기가 여기 3,000, 2,000, 2,000, 7,000 맞습니다. 7,000기죠. 7,000기가 돌아갔을 때 핵탄두가 얼만큼 만들어졌을까 하는 부분 하나. 네. 그다음에 영변에 있는 오메가2 원자로에서 그게 가동됐을 때 핵탄두가 만들어진 게 계산 나옵니다. 네, 네. 그럼 프로트림은 거의 정확히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이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네. 미국 정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네, 왜냐하면 네. 정부 뭐 DIA하고 우리 뭐 국방정보본부하고 맨날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국정원과 CIA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를 때는 크로스 체킹하고. 그렇죠. 체크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막 며칠 회의하면 거의 그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핵탄두가 65발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도 65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말로 이 비핵화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다.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려고 비축해 놓은 핵물질은 지금 몇 킬로가 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핵 개발에 관여했던 기술자, 과학자들은 몇 명이다. 그래요. 이게 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제출하고 이 이외에 더 없다. 그러니 와서 검사해봐라, 조사해봐라, 검증해봐라. 이제 이렇게 돼야 실질적 비핵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문정인 씨의 얘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정직하게 신고를 해도 미국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북한이 왜 제출해야 되냐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좀 논리가 안 맞죠. 네. 아니 핵을 포기할 의사가 진정 있다면 네. 다 내놓으면 되고 또 사찰 놔두면 되고 예. 그럼 미국이 인정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구나. 네, 네. 그러면 미국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겁니다. 네. 그럼 북한이 비핵화국가 됐으니까. 네. 또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정말 남북한 관계가 상생 협력과 관계가 돼서 네. 그런 건 그때 가면은 정말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가 태생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 자체가 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왔을 때 장군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군이 뭡니까?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때려부시고 이 체제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계속 청취를 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진 겁니다. 네.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자가 갈아타고 앉아가지고 우리 땅을 뺏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남한 정권은 괴뢰 정권이고. 그렇죠. 쫓아내야 되는데 뭐가 쫓아냅니까? 그래서 북한에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지금까지 만드는 게 핵무장인데 만약에 아무리 김정은이 절제 독재자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한테 내가 핵을 포기하겠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내 선전해놨어요.
온갖 건물에 프랭카드 걸려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핵보위국이 됐단 말이야. 그 자긍심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 장군님 만세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네가 그랬잖냐. 핵을 네가 가졌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놈도 쳐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됐고 그 자감식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왜 그걸 포기하나 소리가 북한 주민들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군부입니다. 북한 군부.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는 이거는 진짜 당나라 군대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구상에서 서열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낙후돼 있어요. 다만 북한군이 그렇죠. 북한군, 육군, 뭐 해군, 공군 다 합쳐봤자 그 특히 해공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라 볼 수도 없는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뭐 8척이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만 쫙 가다가 갑자기 딱 움직이면은 가동률이 깨질 수 있으나 북한은 잠수함의 가동률은 14%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상적인 시기에는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못합니다. 못하고 나가빠졌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우리 남북한간에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전개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는 그런 몇십 대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볼일 없는 군대고 그래서 그다음에 육군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장사정포를 서울 거치에 좀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조금 위험이 되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북한 군대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군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군은 좀 재밌는 게 한 년도 안 죽고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 명도 안 죽고 전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 병력이 손실되고 전쟁하겠다 하면 저거 처리하는 게 일도 아닙니다. 자, 그걸 다 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군님이 할 수 있느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논리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래 또 하나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 독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뭐 결정했다가는 자기는 아마 쿠데타가 벌어지거나 자기를 제거할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 4월 26일도 핵경제 병전에서 폐기할 때 뭐 회의했잖아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무슨 전원회의인가를 했어요. 그렇죠, 했죠. 북한이 만약에 진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 증거는 당대회를 하거나 당 대표자 회의를 하거나 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도 해서 자, 이제 우리는 비핵화를 한다.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숨기는 것 사기지. 공격 선언을 안 했잖아요. 글쎄요. 지금 그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의 입에서 핵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었다고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진짜 지난번에 그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비슷한 소리는 핵 포기를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소리를 했죠. 핵 위협이 없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조차도. 저는 그것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 말을 북한 주민들이 듣는데 공개 방송에서 했고, 그 다음에 5.1 경기장, 김일성 경기장에서 15만 명이 하는 앞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을 하고 6.12 미북한 정상회담하고 하고 그 사이에서 북한이 충분히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현재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핵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전에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라는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북한 주민들 앞에 나와서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난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봉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가를 쭉 북한 내부의 권력 관계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송영길 의원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중진 의원이고 이 북방 쪽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특화된 사람이에요. 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엄청난 군비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게 됐고,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이 민생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쓸 수가 있게 됐다. 네, 하나고. 그러면서 뭐 유경거리가 어쩌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싱가포르 같은 수준의 네, 네. 외형상. 네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저 논리적인 순서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쭉 설명하신 거랑 비교하면. 그럼 자 재밌는 게 그럼 송영길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북한이 핵을 이제 개발했으니까 네. 남는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쪽이 주장한 거네요. 아, 그래요? 예. 북한이 한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아, 그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북한이 기본 주장을 송영길 씨가 그대로 받은 것인데 네. 북한이 뭐라 했습니까? 핵경제 병진 노선일 때는 2013년도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핵무기도 개발하고 경제도 병진으로 가겠다 그랬고 4월 26일 날 뭐라 했어요? 이제 그건 핵경제 병진 노선은 이제 수요가 다 됐다. 핵무력 완성됐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경제로 경제만 가겠다. 말 그대로 한 거예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는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여러 개 생겼으니 이제 그 돈 가지고 경제를 개발시키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네. 이제 핵이 완성됐으니 미국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지난번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그랬잖냐. 당신들이 비핵화만 하면은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럼 우리가 비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미국과 협상만 잘하면 우리는 로또 복권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중에 핵이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에 돈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건데 지금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네. 이게 발효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무슨 GP가 북한이 2배나 더 되는데도 11개씩 줄이자. 네, 동시에 부르죠. 그리고 NLL도 우리가 더 많이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뭘 하고 이게 다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건데 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북한의 이 재래식 무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어쨌든 북한의 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를 뭐 동수가 됐건 뭐가 됐건 또는 우리가 더 불리하게 줄인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도대체 안보의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우려되는 네. 것이 우리가 삼축체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킬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KMD라 해서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요격하는 방법. 그다음에 KMPR 그래서 네. 대량 응징 보복 작전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의도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재래식 전력을 북한에 투입해서 김정은을 암살하고 선제 타격. 응징 보복이기 때문에 응징 보복. 그러니까 김정은을 암살을 한 겁니다. 암살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시설을 모두 파괴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평양까지 점령하겠다라는 게 응징 보복 작전입니다. 그래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서 이 삼축 체제가 이제 거의 무체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군사 합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네. 바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게 처음에부터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부 지역은 40km를 우리가 비행을 못 하게 되고 서부 지역은 20km인데 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찰기, 네. 북한 적을 볼 수 있는 정찰기에 최대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40km입니다. 그러면 네. 동쪽에서는 완전 까막눈인데 그러네. 예. 서쪽에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각으로 찍기 때문에 한 20km까지는 제대로 보이고 네네. 멀리 있는 쪽에는 비스듬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20km면 사실은 지구가 둥그니까 제대로 볼 수가 잘 안 없네. 보여요. 사각으로 잘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찰하는 능력을 거의 다 이제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정찰은 주로 뭐 하느냐? 북한군의 기계보다나 장수장포가 한국을 공격하느냐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가 때리든가 그렇죠. 아니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후방에 있는 걸 전진 배치해가지고 휴전 끝에 쏠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미리 파악을 하는 게 바로 그 우리 정찰 전력인데 네. 그게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미국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노발대발하는 예.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그러면 위성이 있으면 잘 보느냐? 일반 국민들은 위성이 뭐 만능인지 압니다. 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30분 걸립니다. 30분 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위성은 4개인데 네. 한 개는 싸 위성이라 해서 전천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3개는 광학 위성입니다. 이건 햇빛으로 봐야 돼요. 네. 밤에도 못 봐요, 이거는. 네, 밤에도 못 봅니다. 싸 위성만 그 야간에도 볼 수 있고 구름이 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되돌아와서 한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딱 10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초속 6.7km로 7.6km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은 10분인데 그것도 사각으로 보는 것까지 다 해서 10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5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 북한군이 미국의 싸위성이 언제 지나가는 시간을 알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 1시간 25분 동안에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걸 알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찰기라든가 미국의 유투기 이런 건데 네. 이걸 뭐 후방으로 밀려가지고 하라니까 미국이 화가 나고 우리 정부는 현재 좀 까마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 헬기, 회전익기 있죠. 헬기를 10km까지는 띄우지 못하게 했는데 네. 우리가 가지는 강력한 무기가 아파치죠. 아파치 헬기가 롱보고 레이더가 있어요. 롱보고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10km인데 10km 밖으로 그 아파치가 이제 공격용 헬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네. 이 언덕 이쪽 편에서 네. 언덕을 넘어서 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0km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탐지를 먼저 롱보는 그 레이더 값이 비싸가지고 우리는 모든 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 한 8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거기서 정보를 갖다 다른 그 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전달해주면 네.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네. 그다음에 네. 또 더 웃기는 거는 네. 바로 NLL을 기점을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네. 우리는 NLL부터 85km를 내려오고 그래요. 북한은 한 그렇죠. 40km. 한 네. 40km 정도면 네. 뭐니까 작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기도 전역 지역까지도 우리 해병대가 포로를 쏘거나 해군 작전을 못 합니다. 아하. 예. 해군 작전을 하고 포로를 쏘려고 그러면 거의 충청도 선 밑에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아하, 예. 우리 해병대 백령도나 연평도 해병대가 K9 자지포로 과거는 어떻게 쏘냐면 네. 서남 방향으로 쐈어요. 서남 방향으로.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게. NL 방향이 아니라 아니고 예, 남쪽으로 이렇게 쏴서 훈련했어요. 네. 왜냐하면 40km 사정거리니까 어디 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해병대는 앞으로 훈련하려면 그 K9 자주포를 배에다 싣고 후방으로 내려와서 쏘든가 충청도까지 내려와서 쏘든가 아니면 포로 그냥 내비두고 내려와가지고 다른 해병이 가지고 있는 포를 쏘고 네. 돌아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측면에서 정말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지금 그 천안함에 소속해 있는 제2함대 사령부가 평택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2함대 사령부 소속 군함들도 연습 훈련하려면은 함대보다도 더 함대 사령부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그렇죠. 충청도 저쪽에 안면도 쪽으로 내려가서 저 훈련해야 돼요. 예, 그 이제 교수님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뭐 댓글에는 정말 이제 처음 듣는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시는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 사람이 송영무 장관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장관 그만두기 하루 전에 평양 가서 사인하고 네네. 왔어요. 네네. 이 사람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를 모릅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장관했을 때 쭉 예. 발언이라든가 네네. 해군에서 쭉 컸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데 네. 마지막으로 자기가 장관 마지막 날 이렇게 사인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의미로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난 적어도 이 해군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그런 합의는 안 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 네. 합의 결과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제 말씀 중에 나온 것 중에 제가 좀 그 장사정포 있잖아요. 네.
북한이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고 이제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우리 이제 수도권의 시민들이 굉장히 겁을 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이 그 북쪽에 그 이 산 비탈의 북쪽 사면 쪽에 이 있죠. 동굴을 네. 파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쪽에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사정포를 가동하려면 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는 게 아니고 후진으로 나옵니다. 후진으로. 네, 후진으로 네. 나와서 쏘고 다시 또 들어가고. 들어가죠. 네. 이거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이 뭐 그게 단문 몇 분이라도 네네. 그것을 우리가 공중 경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네네. 선제 공격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경보라도 울릴 텐데 그렇죠. 지금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 우리 공군의 네. 금강 정찰기나 정찰기들이 바로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장사정포가 나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계속 보고 앉아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군단급 무인기, 사단급 무인기, 이 대대급에도 무인기가 있어요. 예. 이 무인기가 다니면서 바로 이 북한의 그 장사정포가 밖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보고 있고 네. 나왔을 경우 나와서 우리를 쏠라 그러면 무인기가 자폭을 합니다. 가서 때려버리는데 현재 무인기는 현재 그 무인기 비행도 지금 금지돼. 금지돼 있어요. 예. 서쪽으로는 10km, 동쪽으로는 15km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뭐 대대급 사단급 무인기가 이게 이 정찰을 하거나 네. 비행 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우리 모든 무인기가 다 쓸모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네.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끄집어내서 쏜다 하더라도 네. 아마 첫 발 맞은 다음부터 작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참. 하여튼 지금 우리가 거의 그 전방에 뭐 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뭐 탱크 저지선 뭐 자진해서 철수하고 있는 것도 뭐 이렇게 그 연도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군사적으로 볼 때 저는 뭐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국민학교를 다녀서 그런 장면이 워낙 익숙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 스스로 우리가 이제 폭파시켜 가지고서 그 아스팔트 길을 막는 거잖아요. 네. 뭐 북한이 그걸 치우는 기계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는 시간이 그저 뭐 1분, 2분이라 그러던데. 자, 예. 제가 설명을 예. 드릴게요. 네네. 자, 그 1분, 2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최대 30분까지 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예. 30분을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군에서 네. 일부 군인들은 현재 우리가 아파치 헬기라든가 공군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계보다가 와도 네. 우리가 공군 전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치 헬기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전선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나는 내 주위에 나하고 친한 뭐 대령 출신, 뭐 장군 출신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웃기는 예. 겁니다. 하늘의 기상 상황이 항상 헬기가 뜨거나 그렇지. 항상 그 전투기가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바보입니까? 북한이 아마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날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태풍 경보가 불고 해서 북한 기계만 움직이기 있었지만 우리의 공중 전력은 전혀 뜰 수 없는 날 이놈이 기습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공중 전력이 전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탱크 전선도 없고 하니까 아마도 북한군이 아침에 출발하면 정심은 감옥 가서 먹을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탱크가 사실은 속도 내면 한 4, 50km까지 되죠. 이거 아니죠. 6, 70km. 6, 70까지 납니까? 더 빠릅니다. 왜냐면 궤도 전차가? 그렇죠. 이 서방권 탱크들은 속도보다는 다른 성능의 더 견고하게? 더 발전돼 있고 북한 거는 공격용이니까. 러시아 쪽 계통은 속도는 되게 빠릅니다. 전투기도 속도는 되게 빠른데 나머지 기능은 시원찮아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불과 한 6, 70km 밖 이쪽이 이제 좀 DMZ이신데 네. 거기서 정말 뚫고 탱커 저지선도 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밀고 내려온다고 하면 일부 우리가 저항한다 하더라도 공중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상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또 조기 경보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기 경보를 못 하고 공중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쐐기같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병력이 휴전선에 이렇게 쭉 나란히 깔려 있고 막기 위해서 예. 저 사람들은
주력 부대가 황해남도 황해북도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예. 기계화 군단, 포병 군단, 사하 군단 뭐 이렇게 해서 4, 5개 군단이 밀집하고 있는데 네. 얘들이 이 수도권에 대해서 쐐기처럼 밀고 들어오면은 사실 이 공군 전력이 아니면 잡을 방법이 없는데 공군이 뜰 수 없는 날을 택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반나절이면 서울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때 3일 만에 서울을 뺏겼는데 그게 땡크 앞세워서 들어왔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가 군 재래식 전력은 북한보다 낫다 하더라도 손발 묶이고 눈 감기고 하는 상태에서라면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치 헬기의 그 막강한 그 전력도 움직이지 못하고 네. 우리 F-15K는 앞으로 도입될 F-35가 있다 하더라도 네.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날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격받으면 정말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NLL 그 얘기를 보면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역 사건하고 할 때 이게 우리 서해 오도를 북한이 기습 상륙을 해서 이게 이제 정말 인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몰리게 되는데 네. 그 위험성은 없습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이 네. 수시로 서쪽에서도 서해안 쪽에서도 이 도서 점령 훈련을 계속했고 계속하죠. 그다음에 네. 원산 앞바다에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는 보전포를 다 동원하고 네.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육전대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공수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섬 점령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하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백령도 같은 큰 섬은 장악을 못할지언정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 정도는 장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만들고 새로 창설했죠. 창설해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네. 집중해 놨기 때문에 이 화력 때문에 실제로 현 상태에서 북한이 점령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는 멀리 있어요. 아파트는 못 가지만 코브라 헬기가 있고 그래서 기습 상륙하는 그 공기부양정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K9 잔치포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천무라 그래서 사거리가 80km입니다. 북한의 내륙에 있는 부대까지 때려볼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포에다가 그 비닐 카바를 씌워가지고 놓겠다는 게 아니 우리 남북 합의입니다. 우리 이 단위장 로켓도 전부 다 카바를 씌우고 K9 자주포도 다 카바를 씌우고 훈련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카바를 벗겨가지고 실탄을 집어넣어서 쏘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포를 쏘서 우리 포를 먼저 포가 포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늘 기습할 테니까. 기습할 그래서 포를 잡은 다음에 기습 상륙할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한테 NLL 쪽에서 도발했을 때 또 연평도 포격했을 때 우리가 K9 자주포를 쏘려고 했는데 방향 돌리는데 10분인가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군 지휘관들이 막 질책받았는데 아예 카버까지 씌워놓고 있으면 이거는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으네요. 그 당시에 연평도 포격 때는 우리가 그 북한군이 뭘 알았냐면 우리가 그날 포사격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훈련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포를 돌려서 남쪽에다가 서남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진 포탄을 거의 다 썼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훈련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한 대는 북한군 포로 맞아서 고장이 났고 결국 2대 가지고 북한군에 대항을 했어요. 물론 2대 가지고 대항을 했지만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피해를 입혔죠. 입히긴 입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렇게 정말 치사하게 우리가 포탄을 소진했을 거로 보고 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포탄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 그 약점을 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에다가 카발 씌우고 했는데 카발 씌운 포를 카발 벗기고 작전하려면 아마 두세 번은 얻어맞은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권 교수와 지금 우리의 이제 대북 대비 군사 상황을 쭉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안보라고 하는 건 정말 99.999% 안전하다에도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야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북한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역대로 보면은 우리가 좀 유약하고 만만할 때 북한이 우리를 건드렸지. 그렇죠. 강력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때문에 현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그렇습니다. 강화해야 되는 것인데 네. 뭐 현 정부가 현재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상태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관리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어떤 순간 이제 북한이 정말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고 하는 우리 징후들을 뭐 이렇게 포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른바 뭐 예방적 선제 타격을 미국이 감행하거나 네. 또는 뭐 정말 이른바 참수작전을 감행하거나 네. 이제 이런 카드까지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네. 뭐 우리나라 정부는 참수작전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뭐 이러고 있지만 네, 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 질문은 미국이 참수작전을 감행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수작전을 그 개시했을 경우는 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예. 김정은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파악해서 네. 참수작전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주로 있는 게 가장 그 땅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철봉각이라 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금수산 그 태양궁전이라는데 근처에 있는 그 대성산이나 산 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상당히 깊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래식 탄으로는 손상시킬 수가 없고 한 100m 이상 되는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U 57이라고 GU 57이라고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 있는 그 폭탄이 있어요. 일반 뭐 안방 같으면 100m 이상 뚫을 수 있겠죠. 네. 이거를 2발 또는 3발 터뜨리면 죽일 수가 있는데 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참수작전에 핵탄두를 쓰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니 그 중형 핵탄두, 소형 핵탄두. 소형 핵탄두라고 아주 그 핵폭탄의 그 폭발력을 네. 폭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핵폭탄을 해체하지 않고 밖에서도 네. 0.3KT부터 한 350KT까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핵탄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B6110이라고 해서 최신형 폭탄인데 미국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일반 전투기나 토마호크에다 넣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벌써 네. 작년도에서 그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원래 미국 국방부가 7천억 불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의회에서 핵탄두를 장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600억 불을 더 줬습니다. 아하, 지금은 상당 수준 개발돼 가지고 네. 이제 미국이 뭐 B1B뿐만 아니라 B52, B2에다가 이 핵탄두를 장착을 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이 있는 위치에다가 그 핵탄두를 쏴서 거의 낙진 피해도 없습니다. 여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예. 낙진 피해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참수를 이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보가 있느냐 문제 부분인데 네. 김정은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 그 행사 때 금수산 태양궁장을 가든가 무슨 뭐 삼전을 어디 가든가 네. 그런 정보가 그 만약에 입수가 되면 바로 거기를 핵탄두로 때려버리면 죽이는 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준비를 항상 하고 네. 군사적인 옵션을 항상 준비를 할 겁니다. 왜? 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네. 사실 유엔 제재가 김정은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죽는 것도 아니고 지가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배는 국민들이 배고프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괴로워하는 거는 미국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런 건데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예. 훈련을 계속하고. 그런데 이건 한미연합 훈련을 하다가 그걸 참석전 훈련한 게 작게 501호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정부 들어서 작게 501호를 안 한다 하면서 작게 5027로 바꿔가지고 네. 이제 바꿨죠. 근데 지금 작게 5017도 연습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가 가느냐? 예. 지금 일본군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을 죽이는 작전이 시작된다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국적
그게 다국군이 뭐냐면 유엔 참전 16개국을 예.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한다. 그게 그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전협정에 의해서 그렇죠.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이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히고 전쟁할 도방할 기미가 보이면 16개국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그 당일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열대 시간 후에 미국에서 16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 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왜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까? 그거 못하게. 그렇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해야 다 같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하고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해제해야 된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면 미국의 군사행동이 미국 독단적인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그렇죠. 이런 것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고 왜냐하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16개국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유엔 결의하는 일도 위반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 그렇게 가려고 그런 거죠. 그 참수작전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맞춤형 핵폭탄을 지금 그렇죠. 미국이 개발할 정도로 상당히 진전돼 있는데 그거를 싣고 갈 B-50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뭐 이 미사일이나 또는 전폭기 가지고서는 이게 그 공략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네. B2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B2가 만약에 핵폭탄을 쐈으면 전혀 볼 수가 없고 B-52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공격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의 북한에 있는 공격 시작은 네. 미국이 가져가는 그 로스앤젤레급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네. 이제 19,000톤씩 되는 거대한 핵잠수함인데 그 핵잠수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154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154발 토마호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50이나 B-1B에도 저 토마호크가 아마 수십 발씩 다 들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북한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 공군기지를 제일 먼저 타격해서 북한을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고 토마호크는 입력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작전 방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타임 온 타겟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그 잠수함도 저 멀리 있고 공군기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보는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한데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딱 쐈을 때 떨어지는 시간은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하. 예. 그러면 북한 전역에 2,000발 정도 되는 폭탄이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동시에 모든 기능이 마비시킬 겁니다. 그 마비되면 그때 가서는 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도 그렇죠. 폭격기도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아마 북한의 이제는 핵시설을 그때부터 제거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뭔가 이 전략 무기를 가동하려면은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것이 일시에 마비돼 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 공격으로. 그렇죠. 그러면 전자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미국에 네. 전자전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번에 시리아에 대해서 예. 미국과 영국, 프랑스군이 시리아 공군 기지를 공습을 했죠. 네. 한 대도 손상을 안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자랑하는 S-300 미사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가 갖고 있었네요. 아니요. 러시아군이 그걸 지켜주고 있었죠. 러시아군이. 근데 그게 레이더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면 적어도 미군기는 스텔스 기능이 안 떨어질 수 있어도 영국과 프랑스군은 스텔스 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 척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 대도 안 떨어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군의 전자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전자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모든 레이더 시설을 완전히 목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번에 일단은 그 만약에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미사일들이 가서 이 레이더 기지도 파괴하지만 살아남은 레이더 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전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그걸로. 네, 그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많이 이제 상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물론 그 기지에 있는 군인들은 좀 죽을지언정 네. 민간인 손상은 난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다. 네,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정밀 타격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완전히 뭐 쪽집게 같이 그거만 탁탁탁탁 잡아낼 건데 물론
북한군이 그 북한 주민들을 네. 어린애들의 주민들을 그 미사일 기지에다가 인질처럼. 인질로 해놨을 경우는 뭐 다칠 수도 그건 뭐 이제 다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요즘에 그 미국의 미사일의 그 정밀도라는 정밀 것은 타격 기술은 그 정도 1m 이내에 정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일거에 뭐 참수작전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미사일이나 뭐가 있지 않겠냐 장사정포나 그렇죠. 네. 그들이 어쨌든 수도권을 향해서 쏘면 네.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피해가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보고서들이 다 다른데 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그렇죠. 뭐 이런 주장에서부터 실제로 그래봤자 뭐 몇천 명 수준일 거다. 예, 이러기까지는 다양하거든요. 네. 교수님 판단은요? 자, 첫 번째.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북한은 손가락 까나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만약에 미국이 분명히 얘기를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니들이 핵무기를 쓰거나 그 핵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너희들 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하. 김정은이가 자기가 살고 싶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남은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수 있죠. 네. 아마도 미국이 이런 전쟁을 시작할 때 한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에 추가 배치되는 걸 반대한다고 중국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중국에 가서 약속해 봤어요. 네. 그러나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평택 기지에 사드를 2개 포대 이상 더 갖다 놓고. 더 갖다 놓고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북한에 미사일이 온다 한들 미군이 막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장사정포는. 장사정포는 네. 미군이 선제 공격했을 경우는 네.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아, 우리 군도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뭐한 발에 한 20억 원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국산에서 정말 명품 무기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송영국 국방장관이 몇 번 못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장사정포가 이 땅굴 안에 있는데 땅굴을 밖에서 때려가지고 관통해가지고 안에 포를 잡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이게 만약 양산된다 그러면 네. 북한이 서울을 때릴 수 있는 장사정포는 340문입니다. 근데 이게 기지는 50개밖에 안 돼요. 아하. 예. 50개 기지에 2발씩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발 정도의 지대지 미사일만 있으면 그러네요. 장사정포를 대부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미군이 에이테킴스 가지고 때려줄 겁니다. 때려주면 전쟁을 하는데 사람 뭐 한 명도 안 죽고 전쟁하겠습니까? 일부 손상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네. 북한의 핵능력도 제고하고 또 북한의 그 모든 무장력이 제거된다 그러면 아마도 약간의 손상을 우리가 감수한다면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좀 말하니까 전쟁론자 같은데 그러나 이런 능력,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서 스스로 비핵화를 하거나 항복하라는 의미지 우리가 뭐 전쟁은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포에 전념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네. 미국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화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정밀하다.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뭐 이게 일부러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북 이 위력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이러니까 딴짓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예. 좋은 말 할 때 비핵화해라.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또 미국도 자기들한테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동안 했던 거 상징적으로 한 20-30개는 자기들 가지고 가고 폐기하고 나머지 몇 개 있는 거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파키스탄처럼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이 실제로 노리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자유적 차원에서 핵주권론을 발동해야 된다.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 또는 그게 안 되면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우리한테 배치했다가 철수한 전술핵무기라도 다시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은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네. 미국의 세계 전략상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갖다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논리는 뭐냐면 네.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네. 원산 앞바다에 있는데 그게 핵탄두가 있는데 뭐 하려고 한반도에 가둬 놓느냐 그래요. 이런 논리가 예. 나오고 그다음에 너희들 현재 우리 오산 공군기지에 우리 F-16 전투기가 있다. 네. 그리고 현재 600억 불 아까 미국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네. F-16 전투기, F-18 전투기에 얼마든지 핵탄두를 달고 그렇죠.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한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에 있는 함재기가 F-18 그 전투기가 핵탄두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한반도 땅에 갖다 놓느냐 그거 안 한다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주장해도 안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있고 그다음에 핵무장론인데 네. 핵으로 무장하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북한까지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NPT 탈퇴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제재 감수하고서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론을 주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네. 자, 북한이 ICBM을 다 포기하고 네. 핵탄두 중에 한 절반 정도 미국에 갖다 내놓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약속해서 나간다 그러면 네. 이게 우리는 악몽입니다. 그렇죠. 악몽이죠. 북한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없다 그러면 다 없다 그러면서 쓱 나간다 간다. 이거 우리 참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이 한 발도 남을 때까지 미국이 협상을 해서 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우리도 생존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핵 보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핵 보유의 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협상을 똑바로 해라. 완벽하게 해서 핵을 제거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 온 건데 이 사람이 실제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당신들이 북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위적 차원에서라도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그 발언을 듣더라고 전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아마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네. 두 가지 전제권을 걸었죠. 비핵화 협상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네.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리고 그러면 비핵화가 완전히 제거 안 되면 니들 나가지 마라. 한국을 지켜라 말이야. 니들 해구산 속에 있어야 되고 니들이 전략 무기로 우리를 지켜달라. 네. 그런데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나갈래? 우리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NPT 조항에 조항에 있습니다. 상대편 적국이 핵으로 무장했을 때는 상대편 피해를 받아서 국가는 핵을 무장할 권리가 NPT 조항이 있습니다. 자유적 권리가 적시돼 있습니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핵으로 무장 안 합니까? 그 경우는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때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주권론은 미국을 향한 외교적인 이 포석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자꾸 전쟁론자로 몰아붙이지 마라.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정말 북한은 핵을 몇 개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핵구상 걷어들였다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핵주권론을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칩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 경우에 우리의 과학기술과 국력으로 감안해서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립니까? 핵을 우리가 갖게 될 경우. 그게 이제 뭐 학자 따라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화학공학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현재 그리고 월성 원자로 해서 핵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그걸 화학적으로 해학적으로 해서 농축시키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는 빠르면 3개월, 길으면 6개월 정도 엄청난 양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핵기폭 장치 동그란 거, 김정은이 가끔 나오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60cm짜리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기계공업 기술이면은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내에 물론 뭐 아주 정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북한을 공격하고 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정도 핵탄두는 1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양도 우리가 가진 거를 다 재처리한다면 수천 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8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현무2 ABC가 있고 그다음에 현무3 ABC가 있기 때문에 최대 1500km 사거리도 있고 네. 그 크루즈 미사일은 그다음에 이제 800km면서 탄두를 2톤, 3톤 실을 수 있는 그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큰 좀 조작한 핵탄두를 하더라도 실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주제가 그 핵 말고도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대량 응징 이 과정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경우에는 그게 뭐 세균이니까 바이러스니까 네네. 뭐 이렇게 낙진 피해처럼 네. 이런 거 걱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북한이 제거를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 무기부터 얘기합시다. 예. 우리 서방 국가에서 네. 북한에다가 무슨 농업용 뭡니까? 그 농업이든가 인간 몸에 건강에 좋은 그 유산균 같은 네, 것을 세균. 네. 유산균 같은 거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공장 시설을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네. 스위스가 북한 주민들이 좀 불쌍하다고 어.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이 현재 종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탄저균이든 예. 한 12, 가지의 네.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종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균 자체가 현재 만원하기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까 했던 민수용으로 만들 수 있는 증식기를 넣으면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약을 만들 수가 있게 현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예. 스위스나 이런 나라가 북한이 불쌍하다고 이런 건강에 좋은 네. 균들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줄 때 그게 굉장히 눈이 거슬렸습니다. 저게 저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언제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세균미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화학무기는 현재 가진 것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 번 죽일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천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화학무기를 만약에 폐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하, 미국이 예. 가져가서 미국이 이걸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되지. 우리 정부도 이거 우리도 옛날에 화학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그걸 다 처리해서 없앴는데 아마 그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없애려고 그러면 미국과 협정을 해서 미국이 전부 다 들고 예.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김정남 죽인 뭐 이런 VX 가스죠. 예, VX 또 가스. 그런 것들까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수준이라고 그게 VX 가스라는 것은 이게 국가 차원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네. 그 김정은이가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주겠다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핵화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이 대량살상 무기 반인륜적 범죄 무기 아닙니까? 미국이 후세인 제거할 때도 사실은 꼭 핵 때문에 제거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전쟁도 하고 한 건데. 자 여기서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전쟁 명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인권 문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전쟁을 미국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변해서 참혹하게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다. 이거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미국이 또 미국 국민들이 이걸 참아서는 안 된다 해서 여론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비핵화도 비핵하지만 인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게 바로 대량 이 살상 무기도 생화학 무기. 네, 그러니까 걸려 오히려 핵보다는 핵은 뭐 무슨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라든지 뭐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둘러댈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이런 생화학 무기는 그런 변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그 반응을 보이시면서 시청자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